예전에는 이제 정밀 안전진단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0년만 지나면 이런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굉장히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재건축을 하는 단계 중에 중요한 단계가 이제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 이 세 가지 단계인데요. 조합 설립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조합 설립하려고 하면 이제 안전진단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이 구성하고 뭐 이런 단계들을 계속 거쳐야 되는데 이때마다 동의서를 진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한 번으로 이제 가능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 10년 정도 걸리던 것이 한 5, 6년 정도로 단축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TV 부동산 카페입니다. 2024년 1월 새해 첫 방송입니다. 보통 새해 첫 달은 정부도 부동산 시장도 숨고르기를 하는 타이밍인데 올해는 좀 사뭇 다릅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를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 세금을 산정할 때 보유주택 숫자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요건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규제를 확 풀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인데 정부 발표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실효성을 따져보고 이사나 투자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을 이번 방송 순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번 발표에서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첫 단축격인데 이 기존의 기준이 어떻게 까다로웠는지, 그리고 이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제 재건축 추진 과정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진단 기준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구조안전성 비중이라든지 주거환경 비중을 이렇게 조정합니다. 그래서 구조 이제 비중을 조정했을 때는, 올렸을 때는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정밀 안전진단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0년만 지나면 이런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굉장히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유주들 75% 동의만 있으면 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이런 단계들을 예전에는 순차적으로 밟아야 되는데요. 이제는 뭐 병렬적으로 밟아도 될 정도로 패스트트랙이라고 보통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많이 바뀐 점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뭐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 단계 중에 중요한 단계가 이제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 이 세 가지 단계인데요. 조합 설립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조합 설립하려고 하면 이제 안전진단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이 구성하고 뭐 이런 단계들을 계속 거쳐야 되는데 이때마다 동의서를 진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한 번으로 이제 가능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 10년 정도 걸리던 것이 한 5, 6년 정도로 단축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정부가 이번에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30년이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 그러니까 66.7% 이상이어야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를 60%로 완화하기로 한 건데요. 이 6.7%포인트 비율을 내린다고 해서 재개발의 속도가 붙을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소장님? 예, 경계선에 있는 구역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또 50%까지 이렇게 더 낮춰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재개발 사업 구역들을 보면 노후도가 되지 않아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노후도가 실제로 충족되는 지역들이 한 1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도 이게 오래된 이제 빌라촌들 지나가 보시면 새로 이제 빌라들이 계속 들어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가 깨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준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상당히 뭐 의미 있다고 보고요. 접도율이나 과소 필지 그리고 호수 밀도 이런 것도 간략화시켰기 때문에
어쨌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뭐 큰 짐이 덜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재건축 때도 뭐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업성이 좋은 단지 같은 경우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공사비도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들도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에 그 세제 혜택에 대한 좀 언급도 정부에서 있었는데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런 좀 설명이 붙었습니다. 네. 투자 수요 유입을 노린 좀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혜택이 좀 돌아가는 건가요? 예, 올해하고 내년 대부분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 2년 정도의 기간인데요. 이때 이제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처음으로 이제 구입하시는 분에 대해서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 원, 지방은 한 3억 원 정도 되는 신축 소형주택 같은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기준을 산정할 때 그냥 주택세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기준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소형주택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이제 향후 2년 동안 매입하면서 임대 등록을 할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고요.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향후 2년간 지방에 이제 중공업 미분양 주택 그리고 8호 그러니까 30평대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액도 이제 6억 원이니까요. 지방 같은 경우는 적용되는 게 많을 거라고 보고요. 이걸 이제 최초로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주택수에서 뺀다라는 거고요. 기존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1주택 특례가 적용됐는데요. 이런 것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원래 이제 이런 지방에 있는 양도세 면제라든지 이런 경우는 예전에 이제 면제를 시킨 경우가 많았습니다. 5년 동안.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중공업 미분양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이유는 최근에 이제 태형건설처럼 이제 PF부시라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신경을 썼는데요. 지금 대략 한 만 세대 정도의 미분양이, 중공업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수도권은 한 2,000호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방이 한 8,000세대가 넘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대구가 한 1,000세대 이상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아마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소형주택의 주차장 기준하고 이 세대수 제한 같은 이런 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도 좀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이 풀렸는데요. 원래 이제 기준 자체가 300세대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아파트보다 좀 낮거든요. 주차장이 적으면 자연스럽게 과밀의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렇게 낮췄고, 그리고 방 설치 기준 자체도 이게 그 3개까지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도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오피스텔 같은 경우 여러분 가보시면 30평이라고 그러는데 아파트 30평에 비해서 적거든요. 오피스텔 30평. 그건 이제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발코니를 만들고 그걸 트기 때문에 상당히 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발코니 설치도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우리가 이제 아파트 지으면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와 상업의 비율이 있습니다. 대략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8대2 비율, 즉 한 20%는 상가를 지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면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단일 공동주택으로 해서 100% 아파트만 지어도 되는 걸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조건이 지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보여지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다세대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주택들은 대부분 이제 서민들이 사시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들이 사실은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거의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짙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이제 도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완화된 단기 등록 임대가 도입이 되고 기업형 장기 임대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됐는데요. 임대 활성화 부분은 왜 포함이 됐을까요? 일단 그 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대략 10년 그 임대 의무 기간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걸 이제 단기로 해서 6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기업형 사업자들을 좀 육성해 보겠다라는 것도 정부의 큰 의지 같습니다. 우리가 100가구 이상 등록한 법인을 이제 기업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등록임대 세제 혜택 적용주택 대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기금융자 한도도 좀 상향시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면 뭐 공급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말씀드렸던 이런 소형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지 않으니까요. 임대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입해서 임대를 하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사실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소형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분양이 안 되거나 이런 데 따라서 금융부실로 이어질 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차단하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공급을 어디에 얼마나 하겠다 이 내용인데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공급된다는 건가요? 예, 우리 공공주택을 올해 14만 호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12만 5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15,000호가 이제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3만 가구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뭐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이런 지구들인데요. 용적률을 좀 올리고 녹지 비율을 좀 낮추면 사실은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3만 가구 정도를 더 늘리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유해부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한 2만 가구를 신규 택지 물량으로 공급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매각되지 않은 토지라든지 민간에서 이제 또 반환한 토지 같은 게 최근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 5천 가구 정도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지금까지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의 핵심 내용을 심영석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라고 약속을 한 만큼 향후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주요 정비 사업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주머니 TV였습니다.